자, 2016년 상황 판단 전체적인 그 개괄적인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적절한 이제 대처 방법, 2017년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예측하고요. 또 어떤 유형에 대한 어떤 특정 문제를 풀어갈 때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그 방법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개괄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2015년도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때 저기보다도요, 점점 한 2010년, 11년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많이 쉬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에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조금 어려워졌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문제는 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언어 논리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큰 그 난이도 변화가 없었는데요. 상황 판단 문제에서는 이 난이도가 조금씩 이렇게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추론할 때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좋은 점수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러자면 다른 것도 2차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민간 경력자는 요거도 면접만 있는데 이 시험이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쉽게 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만점자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득점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그것을 좀 이렇게 가려내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리는 뭐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요,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수능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수능이 언어가 어려워지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수학은 어렵든 쉽든 간에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고요.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쉽게 나와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변별력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언어 영역에서 만약에 그 어렵게 내면은 그 너무나 진폭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이 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적절하게 아마 그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민간 경력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응시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부합해서 그 문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17년도 예상도 최소한 2016년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별력을 갖기 가장 좋은 영역이 상황 판단 영역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계산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자료 해석형 문제들이 이 상황 판단에 많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료 판단은 주로 계산력이라든지 조합 능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 자료를 주어 놓고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자료 해석 영역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유형이. 자료 해석형 상황 판단 문제는 일단 자료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해석 추론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보다도 그걸 적용하는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유형을 많이 이제 이렇게 강화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2017년에도 아마 그와 같은 방식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조금씩 난이도 이제 어렵게 좀 문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 5급에서 나오는 그 정식 그 PSAT 그것에는 물론 이제 이렇게 미치지는 못하지만은요, 그런 정도로 연습을 해두는 것이 이제 민간 경영자 그쪽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충실히 대비를 좀 하고자 한다면 이 민간 경력자 기출 문제만 말고도요. 일반적인 PSAT 그쪽에 있는 영역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일단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난이도에 맞추어서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 유형, 그 문제 유형이 정형이 바로 그 일반적인 PSAT 그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구입을 하셔서 그 문제 유형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추어 보면은 아마 좀 더 상황 판단에 대한 그 문제를 좀 쉽게 풀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특징 중에는 거기는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언어를 이용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림 같은 거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한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떠한 수식이라든지 또 논리 게임 형식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자료 계산 유형이 있고, 그래서 총 이제 그런 이제 네 가지 유형 정도가 나오는데, 금년에 이제 많이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그 시각적 자료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도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볼 때 문제 4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4번 문제, 그 다음에 또 9번 문제, 그리고 17번 문제는 비록 이제 그 완전 시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이제 섞은 문제죠. 17번 문제, 19번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거기에서 23번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23번 유형 같은 것은 일반적인 PSAT 그런 상황 판단에서 조금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16년도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좀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텐데요. 거기에다가 이 24번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로 시각화 자료 문제 그거죠. 그런 특징이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종합 자료 유형이라고 이제 흔히 봅니다. 종합 자료형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유형이 바로 이제 이 종합 자료 유형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23번 문제라든지 24번 문제라든지 그게 서로 영역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24번 문제는 배치하는 문제고요.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24번 문제는 어떠한 것의 숫자를 이렇게 배열해서 거기에 조건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끼워 넣는 문제. 그러니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할 때 땅 따먹기 문제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인접해서 거기에서 접한 부분에 대한 뭐 각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는 숫자를 이용해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내는 문제 유형. 그것을 이제 땅 따먹기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하고요. 그다음에 이 QR코드 문제, 이제 이게 QR코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 QR코드 문제는 그전에는 바코드가 나와 있을 때는 바코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코드 대신에 이제 QR코드가 유행을 하니까 이 QR코드 문제로 이제 확산이 됐죠. 이 QR코드에서 더 확장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코드화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역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문제 유형만 안다고 해서 뭐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에 접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두는 것이 물론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산 문제도 있고 자료 해석 문제 유형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다만 줄어든 것은요, 논리 게임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 잡기 문제라든지 또는
서로 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단계성 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성 문제라든지 도둑 잡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유형보다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추론형 문제보다도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 판단 영역에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다가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금년에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전체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이제 보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언어 판단 문제라서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사실 판단 유형이죠. 이제 이게 이제 언어 영역 유형인데 그걸 가지고서 왜 그러냐면 이 상황 판단은 언어적인 것도 있고 수리적인 것도 있고 도형화도 있고 그 다음에는 추리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금년에도 역시 상황 판단에서 1번이나 2번 같은 그런 유형이 뭐 나올 것이고 1번에는 뭐 사실 판단 문제고 그 2번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그 보기 유형에 대한 보기 판단 문제죠. 보기 판단은 언어 영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보기를 절대로 보지 말라는 얘기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로 들어와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2번 문제. 자, 이번엔 보기를 보지 않고 그걸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글감이 나왔습니다. 청백리에 대해서 나왔죠. 청백리는 청렴결백한 공직자이다. 특히 유교문화권입니다.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청백리, 유교문화권, 청렴한 공직자 잡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처음 시작과 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시작점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했지만 자, 우리나라는 고려 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때 같은 데는 청백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도입한 것이. 고려 때 도입을 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인종 때 했고 이제 사례는 인종 때 이제 보인다는 얘기죠. 자, 조선시대 때에서 대장에 올랐던 청백리 대장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청백리 대장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거 더 원래의 뜻은 이제 작고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고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염근리, 염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청백리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 부르는 것이구나 라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승진이나 보직에서 특혜를 받았고 자손들에게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자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반대로 탐관오리와 그 반대는 탐관오리 또는 장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관리대장에 그러니까 장리대장이 수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백리 대장도 있었지만은 장리대장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탐관오리 대장이 따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뭐 선발하는 방법은 일정하지가 않았는데 임금의 지시, 신하의 건의 그러면은 예조에 추천을 했습니다. 또 의정부의 대신들이 심의를 했고 어떤 때는 사원부 사관원에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을 한 얘기입니다. 잡고 이제 보기를 판다는 거죠. 자, 동아시아에서 선발하는 제도 고려 처음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처음이었고 고려 우리나라 도입은 고려다 이거죠. 염근리로 선발된 사람이 죽은 후에 청백리입니다. 맞습니다. 관리가 장리대장에 수록되면은 자손까지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청백리든 장리든. 예조의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될 수가 아닙니다. 이것도 사원부 사관원에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위에서 문제를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오니까 보기 판단하기가 훨씬 더 쉽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
왜 그러냐면 이게 보기를 먼저 하면 그 보기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기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사람을 위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뭐 일반적인 이제 언어에 대한 그 문제니까 별로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4번 그 뭐 마크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시각화 문제. 즉 요 자료입니다. 종합자료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쉬운 편에 속하죠. 이런 것들은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문제니까요. 자료를 주고. 자, 그다음엔 마크에 대한 이해만 이것은 정확히 하면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어떤 도형화 문제라든지 또는 지시어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저기 하는 그 이모티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글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어떤 환경 백서에 오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처는 다만 표시를 해라. 이거죠. 출처 표시하고 변경은 금지한다. 요거에 대한 것이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갖다가 보면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딱 그냥 틀리네요. 1번. 다른 색상으로 변형해서 틀리네요. 변경 금지. 상업적 목적으로 상업적 목적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출처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3번 맞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에서 일반적인 그 이모티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 그 저기에 대해.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세요. 5번 문제 유형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상황 판단에 그 말하자고 하면은 어떤 뭐 공공조 이렇게 나오고 그 주어진 조건이나 아니면 항목들 뭐 법령이라든지 법조목이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내는 문제죠. 이게 그 언어 영역 유형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황 판단 유형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하나의 사실 적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다 저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 연습을. 그러니까 이건 뭐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문제 6번에 있는 것을 보면은 6번에 있는 것이 주로 이제 계산 유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갑이 을에게 지급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배상액을 갖다가 저기를 하라는 얘기니까 손해배상액.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 계산을 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유형에서 처음에 이제 저기에서는 여러분들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해설 부분에서 그냥 아주 자세하게 저기 다뤄놨는데요. 푸는 방법은 맨 처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따져나가야 됩니다. 맨 처음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을의 과실로 인해서 X건물 리모델링 완료가 30일 지연되었고 그러니까 그 지연이라든지 또는 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불량자재를 사용해서 이루어졌고 또 갑이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적용하는 문제죠. 처음에 채권자 그 해설에서 저기를 제가 한 대로요. 이 방식대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은 배상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공사대금 1억 원에다가 지연기간 1일당 0.1%를 청구해서 30일이 지연되었다면 30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먼저 계산이 되죠. 또 공사지연을 한 실손해액이 500만 원이니까 이것도 더해줘야 되고요. 근데 300만 원이 한도이니까 300만 원밖에는 저희가 될 수가 없죠. 부실공사 1000만 원의 손해. 자, 이것은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500만 원이
500만 원을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연된 30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는 실제 손해 입은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조건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유형은 다만 일반적인 계산하는 문제의 하나의 그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7번 문제가 그에 대한 확장 문제 유형이고요. 그래서 확장을 해가면 7번처럼 되는 거죠. 자, 8번에서 이제 기호화 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계산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꾸준히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도형화라든지 또는 뭐 수식화라든지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단계를 갖다 하는 거죠. 연산을 했을 때, 즉 2A3은 6이 되는데 좌우에 있는 더한 적이면은 더한 값이 10 미만이면은 두 수를 곱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은 6, 5니까 이것은 좌우에서 곱해야 된다 이거죠. 10 미만이니까. 이렇게 해서 6이 된다. 그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되죠. 전체 계산을 해보면은 그 1단계 이제 계산에서 1A5가 나왔고 B에 있는 것은 같은 데서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계산을 했을 때 1A5가 나오면 1 곱하기 5가 되니까 5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단계에서 5에서 3과 C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 3, 4, 12가 되죠. 그것도. 그 다음에 곱한 값이 10 미만이면은 저기니까 이것은 곱해줘야 되고. 그러면 다음 당연히 5B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D6 뭐 요것은 나중이고. 그 다음 그 B 단계 같은 것을 이제 저기 해서 주면은 결국 60에 D6이 되겠고 그러면은 6분의 60이니까 10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제가 언뜻 보니까 그 초등학교 그 저희가 그 초등학교 수학 그 논리화 교재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진짜 아니죠. 다만 논리화를 시키는 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형이 있는 것을 다만 끼워서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이것도. 오히려 이제 옆에 있는 7번 문제가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죠. 다만 8번에 있는 유형은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저기를 보면은 구할 수가 있으면 저희도 이제 문제를 많이 저기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유럽 그 독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과서 그 수학 교과서를 가장 많이 또 참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도 사실은 단순한 계산 같은 것은 이제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사람보다 정확하고 그 다음에 빠르고 또 여러 가지 확장도 가능하고 그런데 뭐 구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계산을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수학을 배우는 문제는 단순한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수학을 가지고서 숫자를 가지고서 논리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논리화 과정을 갖다가 저기를 하자 해가지고는 아마 우리나라도 곧 적용이 될 겁니다. 뭐 빠르게 적용을 뭐 시킨다고는 했었지만 그 표준 교과서는 이미 나왔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걸 검토를 하면은 이제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유형이 조금씩 더 세게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연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내용 파악을 이렇게 하고요. 다만 계속 나오는 문제이니까 주의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9번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 볼까요? 9번 문제에서 일반적인 이 수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인데 하나, 둘, 셋에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숫자. 자, 거기에서 이것을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 자료형이니까요. 그림 쉽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한 다음에 상황을 갖다 봅니다. A국에 출장을 간 갑은 A국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물건 상인의 손가락을 보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숫자 표현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갑이 상인이 금액을 표현하여 펼친 손가락 한 개당 이런 식 돈을 지불을 하려고 한다. 하나의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 가격은 1원부터 10원이라고 그렇게 가능을 했다. 이거죠. 그냥 손가락 숫자만 가지고서. 손가락 숫자를 이해를 했을 때 펼친 것만 저기니까 사실은 최대 5원밖에 안 되겠죠. 손가락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양손을 갖다가 저기를 한다고 하면은 10원까지 저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물건의 가격과 갑이 지불하려는 금액이 일치했다면 물건 가격은 5원 이하이다. 손가락 하나로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도 그림을 보세요. 상인이 손 두 개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로 다 표현을 했죠. 이래서 이 뜻입니다. 이게 그림에 대한. 그러니까 그림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복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이 두 손을 써서 나왔다면 이 그림도 두 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만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손가락 하나로 10가지를 표현한다. 10가지 이 뜻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상인이 손가락 3개를 펼쳤다면 물건의 가격은 최대 7원이다. 손가락 3개만 가지고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이제 그림을 보고 하는 거죠. 이게 손가락 3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7원이네요. 그걸 보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의 가격과 갑이 지불하는 금액이 8원만큼 차이가 난다면 물건의 가격은 9원이거나 10원이다. 8원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당연하겠죠. 자, 위에서 8원만큼 문제는 손가락 저기를 보세요. 10원짜리 하나를 보면은 9원이었을 때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그죠? 9원이었을 때. 그 다음에 10원이었을 때 손가락 2개를 폈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갑이 물건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갑이 물건 가격을 초과하는 저기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기억하고 리을은 서로 배치가 되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손가락 하나를 피면 이 사람이 8원짜리다 이렇게 2개를 폈죠. 근데 실질적으로 갑은 2원을 내겠죠. 난 8원 달라 이렇게 줬는데 갑은 2원을 냈을 것이고 만약에 5개를 펼치면 5원짜리니까 이게 일치했다는 얘기죠. 그죠? 또 그러니까 초과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가락 5개 이상은 안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이라서 조금 이제 그 유행을 갖다가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제
또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